예,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작 음악 없어요. 네, 시작 음악이 없어요. 네. 이게 또 제가 늘 사용했던 그 007 음악이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시작 음악을 없이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쓸쓸해 하시던 그 엔딩 음악도 없어요, 이제. 음악 저작권으로 인해서 개인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작권이 위협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죠. 예, 맞는 거죠. 원래 또 저작권이 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은 뭐 그냥 뭐 많이 자유롭게 사용을 했었지만 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들을 때는 아무래도 저작권 중요합니다. 저작권 보호 받아야 될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작권상 같이 좀 음악을 듣는 방송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 맞다. 근데 또 그 배경음악 같은 경우 또 무료로 또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또 공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공을 해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음엔 무료 음악, 무료 배경음악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요일 저녁 10시에 아니 저녁 9시 목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아니지. 목요일 아침 10시였는데 수요일 저녁 아니 수요일 아침 자꾸 헷갈려. 아침 10시 방송으로 날짜만 바뀌었어요. 시간은 똑같아요.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우리는 방송 이제 수요일날 10시로 합니다. 방송 시간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볼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일단 뉴스 관련돼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쭉 한번 보고 항상 메인 테마는 늘 그랬듯이 끝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끝에 창조혁신형 제도전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그 설명회를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좀 생방 라이브 방송 이런 게 좀 되는 환경이었으면 거기 가서 방송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기정원 설명회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도 또 찍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많은 설명회들에 대해서 가서 그 방송 자체를 하면 방송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도 하고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도 좀 하고 그죠? 갔다 온 데가 창조혁신형 제도전 기술개발 지원사업 설명회입니다. 좀 이따가 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창조혁신형 제도전 기술개발 지원사업 설명회입니다. 이게 원래 여러 번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요청을 좀 했나봐요. 그래서 사이드로 한번 또 설명회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설명회 하는 시즌이 아닌데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 다음 소프트의 송길영 대표 맞는 것 같아요. 이분 외모가 참 멋있죠. 머리를 길게 해서 머리를 따가지고 이분이 뉴스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월급쟁이들 사라지고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 월급쟁이들이 사라지고 월급쟁이 샐러리맨이겠죠. 직장인 말하는 거죠. 직장인.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이게 아마 저 방송 그 JTBC 방송의 그 뭐죠? 뭐를 부탁해? 거기 그 김재동 씨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김재동 씨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했었죠. 방송에서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들. 빅데이터라는 게 그냥 데이터만 수집한다고 빅데이터가 아니라 이 빅데이터를 얼마나 사업화, 아이디어화, 또 상업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게 빅데이터 전문가 같아요. 제가 볼 땐. 송길영 씨, 네, 100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취미가 직업으로 바뀌고, 결국 얻은 결과는 관리직 없어지고 월급쟁이들도 없어질 거다. 뭐 이런 말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라 별 도움 안 되는 말이고, 참, 돈이 남아 도니까, 시간도 남아 도니까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 경제적인 여유 활동 없는 사람이 이런 거 하겠습니까? 이런 거 안 하죠. 여기저기서 방송 활동에 요청이 많다고 하네요. 빅데이터 전문가. 그랬어요. 이분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 본인들 직원도 뭐 몇 명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직은 뭐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본인들도 결국에는 직장인 안에 속해 들어가겠죠. 고려대학교 전산학과를 석사까지 하시고, 2000년대 다음 소프트에 데이터 분석 업체래요. 다음 소프트가 데이터 분석 업체래. 기사 한번 참 잘 썼네. 다음과 같이 빅데이터 관련 분야에서 이렇게 소매에다가 마이닝 마인드라고 했네요. 마음을 읽다. 마음을 읽다. 빅데이터. 빅데이터예요. 발음 좀 적당히 알아서 좀 들으세요. 찰떡같이 얘기하면 콩떡같이 좀 알아듣고 좀. 셔츠에 이런 말을 써놨다네요. 마이닝 마인드. 마음을 어떻게 읽어? 못 읽어. 이게 영원한 숙제죠. 다음과 같이 내가 앉은 곳 오른쪽에 글귀를 새겨라. 이런 말이 있다네요. 그래서 외모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머리가 많이 길렀어요. 뒷모습이 안 나오네. 옷은 항상 좀 이렇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 스타일리시하게. 다음 소프트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이제 별도 이제 아마 빅데이터를 이제 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대기업들 쪽에서 이제 많이 빅데이터 요청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얘기, 제가 왜 이 빅데이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기술개발 지원 사업, 즉 R&D에 관련돼서 포인트가 올해 2017년 지금 상반기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빅데이터, 그리고 또 뭐 있지? 빅데이터하고 ICT, 빅데이터, ICT.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 다 까먹었어. 빅데이터, ICT, 이런 게 이제 지금 상반기 키워드입니다. 상반기 키워드. 수출. 이런 게 세 가지. 여기 이제 AI. 그러네요. 맞네요. AI. AI, 빅데이터, 또 뭐라 그랬죠? ICT. 이 세 가지가 지금 상반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굳이 이거 뭐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런 거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빅데이터 누가 하고 있냐 이렇게. 그렇죠. 다음이 이제 카카오랑 합병하면서 카카오라는 회사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아직은 뭐 다음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직 카카오가 그냥 메인 회사 이름이지, 다음이라는 브랜드는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거 가운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김재동 씨하고 여기 톡투유 그래 맞아, 톡투유에 나와서 이 빅데이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빅데이터를 하면 뭔가 좀 세상과 다른 뭔가 이상한 멋있는 뭔가를 하는가 본데, 이것도 알고 보면 그냥 사업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빅데이터 안 했나? 옛날에도 항상 다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했죠. 그죠? 다음 소프트가 그 다음이냐고요? 아니죠. 다음은 다음이고 다음 소프트는 다음 소프트예요. 별개예요. 회사.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하고 다음 소프트하고 그 다른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인 2017년에 이제 이분이 얘기한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월급쟁이들이 없어진다. 뭐 이걸 좀 크게 얘기하면 단순 반복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앞으로 없어진다라고 봐야겠죠.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들.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들 지금 외국에서는 뭘 많이 하죠? 택배하고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단순 반복. 그냥 특별한 게 없는 거. 그런 거는 앞으로 없어질 직종에 해당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 고속터미널 아니 고속버스 고속도로에서 요금 결제하는 그때 그 요금 계산하시는 분들 그죠? 그분들이 많이 줄었었죠. 한때 뉴스에 나와가지고 일자리를 사수하려고 많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대부분 다 해고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됐죠. 아마 그런 일들 이제 직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생길 거예요. 그죠? 이거 영어 약자라 가지고 또 잘 이해 못 하시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그다음에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그렇게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큰 데이터 정보 큰 정보라기보단 대량의 정보라고 봐야겠죠. 빅데이터를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렇죠. 많은 양의 정보를 AI 대신해서 근데 빅데이터 자체도 아마 없어질 거예요. 이 빅데이터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이제 살아남겠죠. 이걸 창의적으로, 사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이디어로 누가 만들 수 있고 규합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야 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가 뭐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살아남지 뭐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뭐 AI가 아마 대신할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없어질 직업.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소수의 직원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되는 게 이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 없어진다. 근데 회계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많은데 결국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분이 얘기하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로 인해서 자동으로 계정 항목이 될 거고 그래서 없어질 거다. 그래서 아마 회계학과가 이제 조만간 없어진다는 얘기를 했네요. 근데 누가 봐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뭔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종들은 전부 다 아마 없어질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가정신하고 연결이 되는데 가진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제 아마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도 해당이 이제 아마 될 거예요. 왜냐면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하기 위한 취업 준비 뭐 장려금 같은 거 이제 지급하잖아요. 그 청년들이 뭐 특별히 뭔가를 해서 그런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일을 안 했는데 그냥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위스나 뭐 기타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사람들한테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 월급을 만약에 이제 생활하는데 뭐 부족함 없이 지급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세대에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근데 훨씬 더 예전에 그 제가 예전 외할머니랑 좀 오래 살았지만 그 나이가 좀 65세인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만약에 그때는 없었으니까 못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노인 장려금인가 그런 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2달인가 석 달에 한 번씩 한 10만 원씩 지급을 했었어요. 그때가 까마득한 옛날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통장에 꼬박꼬박 그 돈을 꼬깃꼬깃 1년 정도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인출하셔서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시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원금 같은 거죠. 뭐 노인분들이 뭐 특별히 일을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일궈 놓으셨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상을 좀 일부분 이렇게 했던 그런 것도 보면은 일종의 사람들이 무노동 유임금일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것들을 보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 같은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금이라는 게좀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약간의 동의, 합의 이런 부분이 조금 먼저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좀 서로 품앗이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있으면 좀 챙겨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이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이게 경제가 많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그런 뉴스 뭐 매주 나오잖아요. 매주 한 번은 꼭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뭐 그 다음에 제가 지지난주인가 해서 봤던 뉴스 중에 하나는 뭐 자녀가 부모님을 뭐 이렇게 또 돈 때문에 살해하고, 또 거꾸로 또 부모가 자녀들 죽여가지고 또 뭐 사망연금, 사망 뭐 보험금 이런 거 노리고 세상이 이렇게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이지 월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빅데이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인 단순 반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다 잘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이패스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 고속도로나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료 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이패스 시스템도 지금 2단계 업그레이드를 제가 알기로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이패스 통과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찍고 나갈 때 자동 요금 계산되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는 그 요금 체계가 자체가 이제 바뀌고, 또 어제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빅데이터 관련된 게 그 잔돈. 앞으로는 이제 그 모든 국민들에게 그 잔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제 은행 계좌를 모두 다 지급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슈퍼마켓 가서 딸기 우유를 샀다. 근데 딸기 우유가 얼마야? 1200원? 그럼 800원 이제 현금으로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2000원 내면 현금 내면. 그런데 앞으로는 800원을 은행으로 해서 환급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카드란다. 현금을 사용하면 전부 다 카드로 대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그거 이제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유럽 같은 나라에는 아예 그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는 절대로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카드만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환급 카드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결제를 하면 현금으로 결제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카드로 다 결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같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야. 시장인데 바코드로 상품을 리스트를 한쪽에다 붙여놓고 알리페이인가 뭐 그런 페이 같은 거 있죠. 왜 우리나라도 뭐 삼성페이 있고 뭐 그런 페이처럼 그 페이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 바코드를 딱 찍으면 자동 결제가 돼서 그 사업자 장사하시는 그 사장님 계좌로 바로 그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빨리 그럼 알리페이랑 또 뭐 하나 더 있던데 두 가지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와가지고 그 듀티프리 어딥니까 거기 그거 공항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거기 그런 상점에서 결제를 할 때 현금 결제는 거의 안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실상
면세점이요. 네, 면세점에서 결제할 때. 실상 근데 맞아요. 저도 지금 사업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사업자 카드로 결제를 하지. 현금 결제는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요. 어, 쉬운 단어 모른다고? 아, 이게 한자어라 그래요. 면세점. 네, 세금이 면제되는 가게. 그래서 면세점. 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은 이 한자어, 그다음에 외래어, 그다음에 우리 좀 차라리 그냥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한자 좀 안 쓰고 좀 순 우리말 좀 쓰고 네, 적당히 좀 너무 많아.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 이게 아마 세종대왕님이 보시면은 이게 한글보다 응? 이게 우리나라 말이냐? 외국 말이냐 이럴 것 같아요, 진짜. 네. PC방은 영어예요. 영어잖아요. 퍼스널 컴퓨터 방. 이거는 합쳐진 말이죠. 외래 합성어죠. 외래 합성어. 지금 국어 시간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빅데이터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네, 새로 과외를 또 시작하는데 그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교육 그 수준은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아직도 똑같아. 아직도 수준이 리딩, 네, 라이팅 뭐 이런 거 위주야. 스피킹, 리스닝은 도대체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어 영어를 굳이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영어에 대해서 그냥 영어 자체에 대해서 언어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 괜찮은데 뭐 유창한 영어 회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네,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단순 반복 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책을 많이 읽으세요 라는 말을 해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자, 책을 안 보고 영화 감상을 한대요. 그래서 동영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역시 또 사람도 창의적으로 되려면 사람 자체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또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결국 사람도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데이터 수집을 주로 어떻게 해요? 네. 영상이나 이런 뉴스 이런 것들을 접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접해서 하는 것보다도 뭐가 좋다? 텀이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라는 건 데이터가 누적되고 난 다음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야 돼요. 시간차가 좀 있어야 상상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글을 뇌에서 해석해서 돌아가는데 이 글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에 도움을 주니까 결국엔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책을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턱대고 네. 뭐 하여튼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 전문가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사람이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책을 봐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되게. 네. 그렇게 뭐 거창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이런 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R&D에서 뭐가 좋다? 그 빅데이터, ICT, AI 요 세 가지, 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데이터라고 하는 네, 정보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인데 이 예전의 정보는 어떤 사실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시대가 한 몇 세대를 흘러서 그 정보에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보를 해석하고 확장하고 활용하고 가공하고 뭐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1등한 사람이 학교 결석하지 말고 잘 다녀야 한다. 그래요. 네. 지금은 수능 1등 발표 안 하잖아요. 네. 왜 안 할까요? 네. 의미 없어요. 네. 이제 앞으로 시대가 1등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독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 1등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왜냐하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동종업계 분야 자체에서도
별도로 독보적으로 틈새 시장을 가져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시면 사업하기가 힘든 기술 개발을 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거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너무 무섭죠.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또 슬픈 뉴스 좀 하나 먼저 좀 전할게요. 청년 실업 눈높이 낮춰라. 이게 아무리 참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저랑 나이가 또 비슷하신 김아무개 씨가 경기도 시야공단에서 일을 한대요. 5년차 직원인데 아직도 신입 직원이고 막내 직원이란 얘기죠. 연봉 3천만원에 월 250. 나름 월급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월급 꽤 괜찮은데 근무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잔업을 해야 250만원 월급이에요. 이 사람은 개인 생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회사에 이사라는 이 사람은 올해 차량을 제네시스에서 에쿠스로 바꿨대요. 이 기업가 정신. 제가 계속해서 누차 얘기하지만 이 가진 사람들, 즉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되나,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 뭐 이런 것도 연관이 약간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없어. 대표는 아무 때나 자기 시간을 활용해서, 물론 자기 회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직원들이 어떤 근무 시간이나 이런 이 노동에 대한 이 근로 금액 책정 자체를 조금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 자체를 채워야지만 그 근로가 된 거라고 인정하는 이 방식의 노동법이 이게 좀 쓰레기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들이나 기타 감사나 뭐 기타 등등 잠깐 이런 시간을 할애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 다 깎여야 돼요. 근데 실상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닥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별로 없는데 그만큼의 수당은 굉장히 많이 받아가죠. 뭐 그만큼 많이 이제 회사에 큰 이제 어떤 상업적으로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서 노동을 하는 이런 근로자들에게는 정말 시간급 10,000원도 책정이 안 되는 이런 거지 같은 이런 기업가 정신은 좀 이 임원들 또는 뭐 대표들은 좀 각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또 지난주 말인가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저 썰전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재명 시장이 참 성남시장이 핵심을 말해요. 핵심. 이 구조 자체를 바꾸려면 안 좋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안 좋은 시스템 바꾸는데 뭐부터 바꿔야 되냐? 땅, 토지의 제도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국토 보유세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제한을 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수십조 원 거둘 수 있다. 그 세금으로 뭐 국방부 뭐 군인들도 또 뭐로 바꾼다고 모병제로 바꿔서 또 하는 부분 뭐 기타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소유 재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임대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자산은 임대 형식으로 바꿔서 국가가 관리까지는 아닌데 뭐 임대를 맡기는 거죠. 관리를 맡기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세금을 조금 환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자금이라는 이 부분에서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땅 소유자와 건물주.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 된다고 거기 그 나오냐면 5%예요. 5%.
대한민국 국민이 대략 계산해서 그냥 5천만 명이라고 칩시다. 네, 5천만 명 중에 5%면 얼마 정도 되죠? 250만 명 정도 되네요.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럼 나머지 95%인 사람들이 이 소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땅을 사용하는 비용과 건물을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굉장히 이게 그 빈익빈 부익부로 이렇게 빈부격차를 만드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어떻게 했어요? 왕들이 가끔씩 약간 획가닥하면 획가닥한다기보다는 어떤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토지 몰수 해가지고 뭐 재분배해주고 뭐 아니면 세금을 왕창 물려서 땅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만들다던가 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재분배 부의 재분배를 했었죠. 그래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는 게 이게 꼭 뭐 기업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게 이제 해당이 돼요. 소유한 사람들이 조금 가진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모병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모병제. 모병제는 뭐 근데 그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남경필 지사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하다못해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게 계획된 게 군 복무제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장기 계획 그 전략에 의해서 12개월까지인가 줄이는 걸로 그 장기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중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하다가 그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조금씩 하다가 박근혜가 완전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국방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군인들을 뭐 양성이보다는 복무 의무 규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조금 없어지고 있어요. 어차피 전쟁 뭐 북한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질까요? 우리가 전쟁에서 져도 통일이고 안 이겨도 통일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통일되면 그 다음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중소기업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더라도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이 시간이 제가 예전에 그 경동택배에서 일할 때 제한을 받은 시간이에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택배 일을 하면 이제 정규직이죠. 정규직으로 일을 하면 월급 180만원인가 190만원 준다고.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그건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210만원까지 올려서 줄 테니까 일하라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네요. 하루 종일 일합니다. 하루 종일 진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러고 210만원. 정말 암울한 현실이죠. 그래서 시급을 올려야 되고 이거랑 좀 같이 얘기할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계약직 또는 뭐 위촉직 뭐 임시직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참 악용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인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사람을 새로 고용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이런 직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은 전문가라고 해서 프리랜서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럼 프리랜서하고 같이 일을 하면 프리랜서는 일반인 월급 대비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최소 1.5배에서 2배까지 지급을 해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노동관련법을 누가 어떤 개쓰레기 같은 놈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일용직, 단순직, 노동직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그닥 그렇게 높지 않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전문 직종에 한해서는 조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뭐 저희 어머님이 하다못해 도배 일 하시는데 도배 인건비, 뭐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거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그 차후 보장도 없고 연계도 없고 그래서
그럼 전문 직종, 일용직, 단순 직종에 대한 이 급여 자체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게 부의 재분배가 돼요. 부의 재분배가. 그래서 이 청년 실업들한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을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 힘들어서 포기한다 이거죠. 네. 눈높이 낮춰라. 솔직히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딴 소리를 했다네요. 서울대를 나와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라고 하면 안 한다.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방에 가서 일을 하는 걸 좀 꺼려 하는 게 있긴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중소기업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이제 청년이 중소기업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갔나 봐요. 근데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데 또 그 건물이 또 고등학교 분교 같고 낡은 화장실에 담배 냄새 가득하고 그렇게 이제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면접 보러 안 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8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지가 좀 잘 안 되는 이런 회사도 있었네요. 네. 해서 1차에서는 불행하게 합격하고 2차 면접에는 회사를 깠다. 면접에 안 갔다는 얘기죠. 네, 참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생활 환경 이게 건물주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 건물주가 조금 환경에 좀 신경을 썼으면 이 사람은 열심히 또 이 회사에 취업을 했을 텐데 이런 거예요. 보통 1년 정도 청년들이 제조업에서 일하면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청년 인턴 취업 지원금 이런 거 지금도 있어요. 근데 되게 이 정책이라는 게 아직도 비현실적인 건 월급 100만원에서 시간제에 관련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월급을 최하 뭐 얼마 이상 주지 않으면 이 지원금도 해당이 안 돼요. 법이 또 바뀌었어요. 2017년에. 그래서 채용유지 지원금 뭐 이런 것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채용유지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직원 고용을 늘릴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방향이 이게 좀 엉뚱한 것 같아요. 이게 좀 해당이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부천지역 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단지 제가 여기 한번 가봤어요. 부천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단지도 한번 상담을 해서 갔어요. 왜냐면 그 예전에 이데일리 기업경영연구소에서 보험사 GA 관련해 가지고 여기 연구소를 뭐 만든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여기 교육을 하고 한 달 만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정말 건물 자체가 정말 노화가 돼 가지고 무슨 연구소야. 그 연구소 왜 세우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설립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뭐 세금 절세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연구 전담 요원은 있어요? 그랬더니 연구 전담 요원이 없지 당연히. 없어요.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몇 년 안에 5년 안에 뭐 10년 안에 많은 단순 노동으로 인해서 매출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이렇게 내모는 이런 회사들은 문 닫을 거예요. 문 닫고 대부분 통폐합돼서 규모 있는 생산과 유통으로 인해서 없어질 거라고 봐요.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어야지 이게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왜 중소기업에 안 갈까? 그래서 이명박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니까. 아니야,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가야. 이번에 이거 누구예요? 이모 대통령과 박모 대통령. 김모씨 39세 시화공단 A 중소기업 반도체 회로기판을 만드는 연 800억 매출을 자랑하는 이 중소기업은 아니구나 이건 다른 회사네. 반도체 회로기판을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월급 약
350만원. 5년 차이지만 막내이고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잔업과 잦은 주말 근무. 직원 복지는 여름에 박스, 겨울에는 침낭을 덮어야 하는 휴게실 뿐이다. 김씨는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이 사람 이직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네. 본인 생활에 이렇게 얽매여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 벗어나요. 네.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87%는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네. 87%가 아니라 95%일 거예요, 아마. 전체 기업 중 99개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왜 우리는 중소기업을 안 갈까? 네. 350만 개에 대한 중소기업들. 지난해 청년 실업률 9.8%, 약 100만 명. 실제적으로는 100만 명이 아니라 한 300만 명 육박할 거예요. 네, 진짜. 왜냐면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저희 집 막내도 지금 1년 정도 휴학하고 내년 2학기, 올해 2학기구나. 올해 2학기 들어가고 또 졸업유예에 해당하네. 우리 막내 동생 셋째. 다음 취업준비생들, 다음 군인들도 아직 취업한 게 아니니까 약 20%에 달한다고 이렇게 써있네요. 체감률이. 그래서 박모 대통령이 예전에 이모 대통령이구나. 입이 써있네. 이명박 대통령이 젊은이들이여 도전하라. 지방 가서 일하고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라. 뭐 눈높이를 낮춰라. 일단 헛소리를 했다고. 청년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서 싫은 것이 아니다. 예.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나요? 그랬더니 청년들의 72%가 중소기업에 취업 의향이 있다. 면접 보고 난 다음엔 전부 다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청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일자리 해법은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이럴 일이 없어요. 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냐. 우리나라는 이 대리 판매 제도도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일본처럼 이렇게 따라하면 안 돼. 그런 쓰레기 같은 제도는 좀 우리나라는 좀 바꿔서 정상적으로 좀 돌려야지. 네. 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게 어떤 협력업체 제한을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옥죄예요. 네. 이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너무 그 가치가 좀 떨어지는 제품 생산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제품을 제 가격을 못 받고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제 월급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네. 가치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불과 한 15년 전쯤 미국에 9박 10일로 그 연수를 갔을 때 여행 겸 연수 갔을 때 아디다스라는 이제 회사에 갔었어요. 이 미국에 있는 포틀랜드에 있는 아디다스 회사에 갔었는데 출근 시간이 9시 또는 10시까지 두 개 나눠져 있어요. 9시나 10시.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 일하다가 12시 11시 반이면 밥 먹으러 갑니다. 이게 밥 먹는 시간 2시간이야 11시 반에 밥 먹으러 가서 12시 반이 아니라 1시 반 1시 반까지 보통 1시나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이에요. 그리고 3시까지 또는 4시까지.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한 사람은 3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 10시에 출근한 사람은 4시까지 일하고 집에 갑니다. 퇴근이에요. 아주 잠깐 일해요. 한 4, 5시간 밖에 일하지 않아요. 그 아디다스 회사가.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회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 구직자를 탓하기 전에 작업 환경을 좀 하고 비인격적 언사를 자제해라. 이렇게 전부 다 가려져 있어. 정부의 역할은 정부는 복지시설 확충이나 임금 인상은 어렵다.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인턴 취업지원금 1년 이상 고용하고 정부에서나 정규직 고용을 했었어야지. 멍청한. 에휴. 정부도 정규직 고용 안 해요. 이 비정규직 양산을 이 정부에서조차 이제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하는데 무슨 누가 어떤 기업이 무슨 이거 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뭘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 찍으시면 안 돼요. 투표할 땐 좀
납득이 좀 되는 사람을 좀 대통령으로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토당토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뭐 기업유지 지원금.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거 거의 다 통폐합되고 지금 바뀌었어요.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돈을 못 주는 건 잘 안다. 문제는 어떤 취급을 받는가이다. 월급 조금 적게 받아도 환경과 그런 게 괜찮으면 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 반대되는 내용으로 하나, 요거 내용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5년째 전 직원이 주 4일째 일을 했는데 매출이 60억에서 100억으로 급등했다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5년째 전 직원이 주 4일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된 회사예요, 보니까. 충북 충주의 화장품 제조기업 NST라고 하는 NST라는 기업인데 주 4일만 일하고 전 직원 여행 자기개발에 회사는 오히려 빠르게 성장했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44살의 이 대표님,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 이분이 아마 보험 설계로 기업들 방문을 열었고 타다가 이런 회사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연봉 6천만원이었다. 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연봉 6천만원. 연봉 6천? 그럼 한 달에 500. 이 사람 뭐 나름 그래도 뭐 잘 하시는 분이었네요. 삼남매. 삼남매의 아빠셨는데 2015년에 결단을 내렸대. 2015년. 2015년부터 쭉 계속해서 했대요. 직원들 수도 얼마 안 되네요. 우리나라 참 화장품 관련 회사가 많은데 여기 참 대단하네요. 그가 이직한 회사는 전 직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만 일하는 회사. 이런 회사를 또 벤치마킹을 해야겠죠. 다른 기업들이 좀 엉뚱한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데 가서 좀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하는가. 근데 이 사람들 월급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월급보다는 좀 작을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대형마트, 갤러리아, 뭐 면세점, 뭐 공항,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수출을 또 수출도 하는 20개국에 그러니까 이런 기반이 다져져 있는 이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괜찮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 직원의 80% 전 직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이게 뭐 한 게 아니라 2010년에 일부 도입하고 이제 차츰차츰 확장해서 전 직원으로 확장을 했네요. 국내 기업 가운데 주 4일제를 가장 먼저 도입해 성공적으로 이어졌다.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새끼들 대출해줬네.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매출은 늘었다. 웃기는 건 또 뭔지 알아요? 매출은 늘었는데 이 사람들의 월급은 깎였어요.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저기들 바뀌어도 여기 봐요. 자, 주 4일, 주 5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주 4일 근무하면 임금 동결, 주 5일 근무하면 임금 인상을 하겠다고 선언했더니 주 4일을 택했대. 대신 출근 시간 조정. 임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이게 좀 동의가 된 거야. 이 근로자들도 나쁜 놈들이야. 근로자 시간 해가지고도 적게 줄었으면 임금도 삭감되는 걸 감안하고도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무튼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주 4일 일하고 나머지는 휴일로 보내고 외부에서 걸려오는 이런 전화, 왜냐면 다른 회사들은 다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동연차 뭐 이런 거 쓰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NST 이거 본 것 같아요. 어디서 이 브랜드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요일 밤이면 비행기 타고 해외로 이렇게 간다네요. 그래서 이직률이 3~4%로 내려갔대요. 아마 이제 월급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러겠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입사초봉 2천만원, 4~5년 지나서 3~4천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인건비가, 그렇죠? 과장 승진해야 3~4천이라는 얘기는 그닥 월급이 그렇게 높진 않은 거죠. 다른 일반, 이제 이런 잘 나가는 회사 치고는, 근데 근무 시간이 작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이 좀 많아야 된다고 봐요. 근무 환경도 굉장히 좋아요. 와, 이거 뭐 휴게실 여기 근무하는 이제 딱 책상도 다 이렇게 딱 옆에까지는 다 이렇게 파티션이 없네. 이 파티션 같은 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 난 정말 싫어 파티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D 모델링 디자인 학원도 다니고 뭐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일정 부분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면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또 영업맨으로 일했었는데 스트레스 많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주말에 농사도 배우시고 그래서 금토일 3일 주말 연휴를 내내 쉬네. 와, 완전 좋다. 그래서 주 4일 제도가 회사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기반이 좀 어느 정도 다져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바로 시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겠죠. 일단 기본 근무 시간부터 좀 정상적으로 좀 줄여야 돼요. 그죠? 이런 회사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뭔가가 이렇게 학력이 빵빵하고 그런 사람들이 취업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떤 경력직 위선으로 해서 좀 뽑은 경향은 있지만 아무튼 근무 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동결됐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 4일인데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스마트한 시대니까 이 주 4일을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각각 일하는 거예요. 제각각 일을 어떤 사람은 월, 수, 금, 토 이렇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화, 목, 토, 일 이런 식으로 주 4일을 자기 맘대로 바꾸는 거죠. 아니면 시간대도 자기 맘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 연결되지 않는 스마트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근무 시간이 도입이 돼야 아마 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패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두는 것 자체가 이 본능에 맞지 않아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회사도 있다는 거. 그래서 NST 회사. 전 직원 주 4일 근무. 5년째 전 직원. 거짓말. 이거 뉴스 틀렸어. 5년 만에 전 직원이겠지. 5년 동안이 아니라 지금 2013년부터라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런 회사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막 가서 오늘 못하겠다. 창조혁신형 제도전 이거 못하겠네. 재밌는 뉴스만 좀 오늘 보도록 해요. 그러면 뉴스. 정부가 드디어 다시 2월 17일날 창업 활성화 실행 계획 확정을 했답니다. 창업 계획. 어떻게 했다? 이 펀드 조성으로 요즘 좀 열을 올리고 있어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펀드 활성화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1회 공모전, 스타트업 투자자 있는 오작교. 지금 정부에서 요청하는 게 두 가지예요. 투자와 수출. 이 두 가지가 메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50회 공모전을 열고 투자 장터 이런 것들, 또 해외 투자 유치 실리콘밸리에 지원에 협력 설치해 가지고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보내겠죠. 그래서 육성 배상 풀을 육성한대요. 그래서 초기 단계는 168개사, 마지막에는 517개사를 해서 총 100개사를 다시 또 선별해 가지고 그 중에 두세 개를 또 이렇게 100개 중에 두세 개야. 그러니까 100개 중에 두세 개를 선정해서 3차에 또 60개사 선정해 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 지원해서 나스닥 상장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개 사이코 새끼들 이딴 데 돈 쓰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만 해서 이 돈을 거기다 지원만 해도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겠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이런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을 사업화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투자 장터들을 매주 이제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있는 기업 육성도 못하는 판국에 이런 새로운 제도를 자꾸 도입해가지고 정신없게 만드는 이런 정신없는 정부. 여러분 평가를 좀 해주셔야 돼요. 투표로. 그래서 벤처 청클럽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자꾸 쓸데기 없는 인증들 자꾸 만들어가지고 적극적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실상 이거 관련돼 가지고 실상 찾아봐봐야 한 100개 중에 한두 개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래 이거 왜 하느냐면 이거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이거 부처와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면 이거 누구한테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되냐면 은행한테 돈을 지급해줘야 돼요. 은행에. 이 은행들이 보증 비율 자체가 지금 이제 신보기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융자 보증할 때 이제 한도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증해주기 위한 펀드 조성 때문에 일단 말도 안 되는 이 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실상 뉴스를 좀 내막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모전과 경진대회 부처별 리그 K-스타트업 부처별 리그 이런 것들을 해서 지원을 해준대요. 근데 없어. 단계별로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 그냥 투자자 연계 크라우드 펀딩 전용 펀드 조성. 이 세 가지 핵심이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
이 뭐 썰전도 아니지만 제가 그 전원책 변호사처럼 네, 하나 해안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조만간 10년 안에 투자자 연계 크라우드 펀딩 전용 펀드 조성에서 비리 뉴스가 100%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 세 개에서 이 관련된 창업 지원 받은 걸로 인해서 비리가 발생한다는 거에 제가 이 하나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 연계, 크라우드 펀딩, 전용 펀드 조성, 그 다음에 뭐 해외 투자 유치 뭐 이런 데서 비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미래 성장 동력 뭐 이런 걸로 해서 실증 아이템은 최대 2억 원 자금 지원을 한대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고. 얘네들은 진짜 뭘 알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런 아이템 발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창업 네 하여튼 진짜 이게 사업화로 연계되는 데에 대한 이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육성 단계, 양산 단계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지 뭐 이것들을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아이템에서 자금 받으면 뭐 할까? 이거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예.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게 뭐 거창하게 뭐 창업기업들을 육성해서 뭐 해외 진출을 준비시고 시장 진입 성장 단계 뭐 해가지고 사업화 모델 수립해가지고 초기 투자 유치 판로 확대 뭐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지난달에 대구 대학교에 있는 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그 PB 상품을 롯데마트에다 납품하고 있는 그 기업체 방문했을 때 거기 기업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없어. 그냥 투자해주고 지들이 알아서 그냥 판로 개척하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정보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농업실용화재단에서 저희 협회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상담 저한테 신청해가지고 상담 받고 그랬던 거예요. 예? 또 몰라.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한대. 그게 끝이야. 그리고 뭐 그 관계된 그 대표도 보니까 회사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뭐 운영되고 뭐 그런 회사도 아니고 완전 새로운 걸 하는 회사고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서포트 하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4대주의야. 무슨 미국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지역별 해외 창업 지원 협의회래. 다 이제 내보내려고. 외국으로 내보내가지고 투표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무튼 지역별 특성이 많은 투자 유치, 홍보, 법률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제공한다는 얘기는 없어. 그냥 종합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황권한댕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이분이 창업은 경제 회복의 돌파구래. 창업이 경제 회복의 돌파구래. 아니 창업하면 뭐 할 거야.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는데 국민 누구에게나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줄임길이래. 그래서 1인 창업을 육성했나? 국민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쉽게 창업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국세청하고 법원하고 대법원 등기소하고 국세청 홈택스하고 제휴가 안 돼 있어. 걔네들은 법 다루는 데라고 세무법이랑 그 국가 등기법 다루는 데라서 창업하고 이게 연계가 안 돼. 협업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최소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에 온라인 뭐 법인 설립 시스템 개뿔 무슨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오프라인 같이 해야 돼요. 그것도 응? 결국에는 등기소 와가지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온라인으로 발급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법인회사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발급되는 데 있어요? 없죠. 안 된다니까. 온라인으로 안 돼. 말은 온라인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이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 치는 거야. 사기꾼들. 이게 법 다루는 애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다 국회의원들이 사기꾼인가? 아무튼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엘리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디서 돌파구를 찾냐? 해외 쪽에 있는 쪽에서 뭔가 돌파구를 자꾸 찾으려고 이제 이렇게 해요. 이거를 보고 제가 좀 한마디 하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안 새냐? 집에서 이제 새지 않게 바가지부터 좀 단도리를 하고
또 해외 쪽도 이렇게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네, 이게 파트별로 애로사항에 대한 이 적합한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맞춤형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냥 획일적으로 표준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을 이렇게 한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대박 뉴스입니다. 청년 벤처 인증의 최종 학력 따지는 기술보증기금. 이런 뉴스가 잘 없는데 이런 뉴스를 오랜만에 봤어요. 벤처 기술 평가하는데 대표 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벤처 기업 확인인데 이제 인증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벤처 기업 확인을 받는데 학력 따라 점수가 차등화된대요. 이게 경력사항하고 관계는 있어요. 점수를 계량해야 된다고 했더니 아니다. 사업성 평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업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가기까지가 소프트웨어 업계나 이런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바로 안 되거든요. 바로 될 때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사업적 지원은 못 받고. 이런 아이러니한 말이 있고, 다음과 같이 이게 창업한 뒤 휴학을 했는데 자퇴는 하지 않았는데 고졸 졸업자한테 창업자한테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실상 우리나라의 그 기업 현황을 파악할 때 이것도 문제야. 학교명을 왜 쓰게 하냐고. 학교명. 그럼 서울대 학교면 다 좋은 거고 지방에 있는 학교면 안 좋은 건가? 이런 낙인을 찍는 이런 제도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주소, 뭐 상세 주소 이런 거는 대체하면 되잖아. 주민등록증 등 번호로 보면은 지역별 배정 나오는데 주소도 이것도 그냥 지역만 써야지 뭐 상세 주소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수학 상태가 이게 졸업이든 수료든 중퇴든 이런 것도 대학교인 경우에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창업하고. 그래요? 경력상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좀 이제 좀 없어지는 시대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진짜. 대신 이제 이 업계 관련돼서 얼마나 아는지 그런 것들을 좀 평가를 별도로 해야겠죠. 면담을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이 기업 대표자 학력이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준다는 게 이게 뉴스에 나올 정도면은 뭐 사업 경력 5년인 박사급 대표가 있는 기업과 15년 경력을 가진 고졸 대표가 있는 기업이 비슷한 점수를 받는데요. 박사급 5년, 15년 고졸 대표 경력이 있는 사람. 벤처기업 하기는 굉장히 여러가지로 혜택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3년 미만 기업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건데 다음과 같이 대표자. 그럼 이게 대표자만 그런가?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우리나라 평가 시스템은 똑같아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담보, 대표, 재무, 비재무. 이게 다예요. 이 평가를 갖고 해요. 어떤 평가로? 정성적 평가로. 정성적 평가는 어떻게 평가할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알아서 잘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뭐 이런 사업용 재산에서 50% 재산세 안 내고 뭐 마케팅 비용 지원받고 뭐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심사 받을 때도 우대하고 우대하는 거는 이제 우선 심사 대상이 되는 것 뿐이지 뭐 그렇다고 뭐 더 많이 뭐 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 벤처기업 확인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인증이죠. 그리고 고졸 사업가가 이런 혜택을 받기가 참 어렵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제품 개발 상담을 이렇게 벤처 중소기업청 담당자 이분 누구지? 하고 있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성균관 대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사진 나왔네요. 아이디어와 아이템보다 사업성 평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기준 벤처기업 확인 33,360개. 그래서 한 해 동안 2,100곳 이렇게 된다네요. 그래요. 그러네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점수 평가 비중이 양적 평가가 90%, 정성적 평가가 10%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벤처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걸 또 알고 하시고 엔젤 투자 지원센터의 엔젤 투자 매칭 펀드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3억까지 지원해주고 다음과 같이
개인 신상 정보 확인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별로 믿을 만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건 다른 게 있었는데 미뤄진 뉴스, 지난주에 못했던 뉴스도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뉴스를 위주로 오늘은 방송을 했습니다. 뉴스로 오늘 대신해서 좀 정책 자금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좀 많이들 못했네요. 요즘 들어서. 그러면 오늘 방송 음악은 없이 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다음 주도 수요일 아침 10시 10시에 봐요.